계속해서 세계화와 세계 문화를 통해 바라보는 막걸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사이언스 소믈리에학과 명욱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막걸리의 산업문화 발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현재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에서 전통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통주 가르치면서 전통주 소믈리에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직업 이전에 제가 이제 주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칼럼니스트 역할을 한 14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칼럼에는 제가 늘 쓰는 저의 기조가 있는데 뭐냐면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외에 도대체 술이 가진 가치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기분이 좋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그걸 어떻게 맛있게 마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이 가진 가치를 이런 취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고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막걸리가 품어야 되는 전 세계의 막걸리와 유사한 문화를 한번 간단하게 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는 지역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지역사회학 속에서 인류학 차원에서 잠깐 본다면 저희 굉장히 좀 놀랐던 뉴스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이스라엘 하이퍼 대학이 술 관련 유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냐? 이스라엘에서 발견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이죠. 근데 이게 언제냐? 기원전 13,700년 전의 유적입니다. 13,700년 전. 이 안에 뭐가 있었냐? 절구에 밀, 보리, 귀리, 콩이 있었고 여기서 발효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들에서 어떻게 발견했냐? 서양에서 최초의 곡주 유적지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기원전 13,700년 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즉 후기 구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석기, 즉 농업이 이제 막 발현하려고 했던 시기에 남긴 유적으로서 어찌 보면은 농업 이전부터 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농업부터 함께했다고 봤지만 결국 그건 농업 이전부터 있었다는 그러한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이스라엘 하이퍼 대학이 발견한 이 이스라엘의 유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Archaeological Science라는 저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러한 술이 있었다는 그 배경은 바로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의식에서 양조를 했고 제사를 위해서 곡주를 제조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 의식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농업 이전부터 증정했으면서 그 종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건데 결국은 인간의 생명의 원천인 곡물과 그 곡물로 빚은 최초의 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 막걸리의 인류학적 역사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거를 발표했을 때 맥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맥주 이전에 곡주 그리고 막걸리 역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발현되었던 그러한 곡주 문화 중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빵으로 만든 술이었죠. 자, 그래서 빵으로 만들어서 뭐 이러한 곡주를 당연히 서양에서는 맥주라고 불렀고요, 비르라고 불렀고, 비어라고 불렀고, 자, 이집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늘 빵, 제빵소와 그리고 술을 만드는 이런 빵으로 곡주를 만드는 문화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즉 제빵소와 양조장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단순히 고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 중세 그리고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유럽 문화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는 호밀빵으로 술을 빚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즉 호밀빵 술입니다. 자, 호밀빵 술.
그래서 남는 밥으로 빚는 한국의 막걸리 문화가 있었다면은 유럽에서는 남는 호밀빵으로 술 빚는 문화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칠게 이제 막 걸러낸 호밀빵 술, 그것을 크바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산업화를 겪으면서 상당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세기 초반에 미국, 영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금주법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알코올이 빠진 것으로 음료로서 변신하게 되고 그 음료가 결국은 러시아의 뭐 콜라다라고 하는 크바스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보리탄산음료 맥콜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장님 문화인데 최근에 다시 복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오리진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원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빵을 넣어서 직접 맥주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곡주인 것이고 또 하나의 그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우리가 남는 밥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문화와 마찬가지로 남는 호밀바로 만든 문화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막걸리 문화가 또 품어야 되는 중요한 또 서양의 공통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장된 몽골의 술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유주입니다. 자, 마유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보면은 마유주만 있으면 그들이 사냥을 해가며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몽골이 저 헝가리까지 점령을 하고 그 중국대를 호령을 하고 이슬람 테러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요 마유주의 덕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몽골인의 굉장히 중요한 일상식이죠. 그리고 행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 유목민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지속적인 환경 보호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환경 보호도 이루어지는 점이 더욱더 부각이 돼서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이어지기도 했죠. 굉장히 특이한데 말이 1년에 거의 한 마리밖에 낳지 않는데 자 초여름부터 9월까지 이때 출산을 끝낸 이 2달밖에 제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말자들 당을 활용해 발효하는데 요 말 가죽이라든지 말 위 주머니에 넣고 500병 이상 거의 500병 처음 하루 종일 이걸 휘졌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2019년도에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술로서 전 세계로 퍼졌다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퍼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우유 탄산 음료입니다. 일본에서 이 칼피스 워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밀키스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술이 술로서 확장되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형의 모습도 막걸리가 좀 품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중국에는 미주라는 그 탁주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집안에서 가정에서 빚는데 요거를 중국에서 미주라는 것을 상품화로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만에서 좀 만든 경우가 좀 더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라고 하는 술인데 요 샤오미가 뭐 전자제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요 막걸리 형태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만 원주민들의 전통 탁주로 불리고 있고 좁쌀을 사용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쌀이 샤오미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흔들어서 마십니다. 흔들어서 마시고 알코올 도수는 막걸리 비슷하게 또 5도 내외로 하는데 매년 9월에 이 원주민들의 추수감사제인 조령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살짝 우리나라 햅쌀술로 빚는 신도주와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술이죠. 그래서 주도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포금이나 과음이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통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이 최소 10,000원 이상 하는 고급 탁주로서 인식이 되어가고 있고 대만의 금문 고량주와 더불어 대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주종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좀 독특한 술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베트남에 또 막걸리가 있는데 껌주 어운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디저트 막걸리입니다. 디저트 막걸리예요. 자, 이렇게 생겼죠. 요거 어떻게 먹느냐? 수저로 퍼마십니다. 약간 우리나라 이화주 같은 그렇게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찹쌀을 주 원료로 만들어지고요. 끓인 다음에 효모를 넣어서 이렇게 작은 공 형태로 만듭니다. 공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살짝 소금물도 뿌려줘서 살짝 맛을 내고 3, 4일 정도 발효해서 마시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언제 마시냐? 단오. 베트남도
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한자를 많이 썼고 한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빠질 수 없는 술이고 특이한 점은 뭐냐? 디저트의 개념이 있다. 디저트의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마시는 술인 거죠. 자, 네팔의 술도 있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에는 차앙이라고 불리는데 네팔이나 티베트, 히말라야 주변에서 많이 마시는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막걸리 빚을 때는 특별히 물을 넣어서 끓이진 않는데 주로 이거는 보리나 기장 쌀로 만드는데 맥주처럼 끓여서 즙을 만들어서 3살 정도 발효해서 마시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냄비에 통에 담아서 빨대로 즐기는데 요런 스타일의 차향이 있고 또 굳이 끓이지 않는 거의 막걸리와 비슷한 문화도 있어요. 자, 어떤 것이냐? 자, 이런 식으로 고두밥을 찐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고두밥을 쫙 펴주고 냉각을 시켜주고 여기에 효모라든지 그들만의 또 그들 스타일의 누룩을 뿌려줘서 이렇게 막걸리처럼 마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덮어서 2, 3주까지 발효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가양주나 굉장히 비슷한 문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축제 때 활용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막걸리처럼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뿌려서 마시기도 하는 독특한 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막걸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면은 실은 일본의 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좀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공항에서 요 광고를 볼 수 있었어요. 이 광고가 뭐냐? 일본의 쌀로 만든 감주는 국곡이라고 써 있죠. 크니코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아마자케 감주긴 한데 이런 광고를 제가 일본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즉 뭐냐?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탁한 것들은 그렇게 일본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막걸리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부각받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던 일본의 아마자케가 이렇게 흐린 모습에 쌀에 있는 요 모습 자체로도 굉장히 공항에서 광고를 할 정도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 사케 항구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던 도브로크 일본식 탁주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고 쌀 음료는 그들의 건강식 그들의 정신을 대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년부터 시작된 막걸리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본 최대 쇼핑몰 있죠 락텐 이치바를 보고서 제가 막걸리가 아닌 일본식 탁주죠. 막걸리보다는 탁주란 개념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도브로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 무려 검색 결과가 1196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해봤을 때는 거의 불과 30건, 40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래서 뭐 다들 유통을 많이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뭘 하느냐? 제조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본의 국세청 발표 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길 보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마크한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하자면 2010년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 청주, 그러니까 일본식 사케죠. 일본식 사케 제조 면허 수와 과실주 제조 면허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뭐가 크고 있느냐? 일본의 도브로크, 일본식 탁주죠. 그 외 리큐르 면허 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리큐르면은 왜 증가하고 있느냐?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그 술 속에 넣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을 알리기 위한 이 시장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브로크 특구 예전에 허시면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도브로크 특구 이 최소 수량으로 만드는 이 일본식 탁주 특구를 만들면서 일반적인 청주는 60kl 이상을 제조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는 연간 6kl로 파격적으로 10분의 1로 줄여서 이 특례를 적용하면서 쌀 소비가 확산하면서 이 도브로크 일본식 막걸리에 대한 면허 수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팔려고 하는 또 실제로 많이 팔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거죠. 그래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통성이 강화되고 탁한 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되면서 농업의 가치를 품은 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술들이 현재 지금 굉장히 막걸리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도 있지만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예전에 수불이라는 전통주 레스토랑 운영하셨던 분이 이제 아프리카 가서 직접 이렇게 술빈 도기까지 만들면서 하고 계신데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고가로 팔려나가고 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가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막걸리의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외에서 만들어진 막걸리도 우리가 품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은 그래도 막걸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일본에서 다양한 막걸리 효과를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요 100년 동안 한국의 막걸리 산업이 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막걸리가 저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양으로 보다는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주류 소비량이 한 5% 정도 되고 양으로 따지면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로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지역문화 농업의 가치를 더욱더 품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곡물이라는 그 농업이라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모든 민족과 국가의 막걸리 또는 탁주 또는 이런 곡주를 품어서 막걸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인류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향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막걸리 산업이 진정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 그리고 모두가 동경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긴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의 세계 역사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세계 문화를 통해 살펴본 막걸리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해 주신 명익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